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투자나 실거주 주택을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굳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동산형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부동산 법원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비례해서 진입면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경매에 관해 정리를 해볼 건데요. 내용이 내용인 만큼 회차도 많아질 것 같아서 되도록 쉽게, 하지만 흔히 접할 수 있는 경매 강의라는 곳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다뤄보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접해오셨던 경매 정보와는 그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알아두시면 일반적인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정립이 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NPL 물건이나 부동산 투자의 활용 기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 관계도 잘 알아야 되고요. 권리 관계도 그렇고 세금 관련 부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실패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하려면 여러 회차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매의 종류, 그리고 경매의 절차,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 물건과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사이트 몇 가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경매의 종류. 경매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경매는 대체 왜 발생할까요? 무조건 금전관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자면 채무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하지만 이 채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개인 간의 대출, 증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공동명의자의 재산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죠.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경매를 볼게요. 이 임의경매는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죠. 이 채무자가 상환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한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를 통해서 별도의 귀찮은 재판 과정 없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렵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탄탄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던 A씨. 이 A씨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H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시세가 약 4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라서 LTV의 70% 비율인 2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죠. 이때 대출을 해준 H은행은 A씨의 소득증빙, 그리고 신용도, 이외에도 담보물건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다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A씨가 대출을 받은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지만 H은행에서는 혹시 고객님이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금과 예상 연체자를 더한 금액을 근저당으로 할당해 드릴게요. 이러한 말을 하면서 2억 8천만 원의 110%인 3억 8백만 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 총액이에요. A씨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설정되는 것에 의아했지만 H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도 모르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봐서 그냥 원금만 잘 갚으면 되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A씨는 큰 금액의 대출을 안게 됐지만 다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본인의 급여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집값의 70%가 대출이니까 화장실 빼고는 다 은행 거야. 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매우 기뻤죠. 갑작스레 찾아온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무급 휴직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 명예퇴직까지 권고받게 됩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기게 된 A씨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정상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법원에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A씨는 차근차근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청구 금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금 3억 8백만 원 및 그중 2억 8천만 원에 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원금과 정상 이자만을 계산하다가 지연이자, 즉 연체이자죠. 이 지연이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시로 말씀드린 일반적인 임의경매의 발생 이유예요. 요약하면 A씨는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H은행은 담보물이 된 A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누적 연체로 인해서 H은행은 미리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은행에 경매를 접수하게 됐고 법원은 타당한 권리라 판결하여서
번거로운 판결 절차 없이 경매 신청을 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 경매는 개시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의 진행 절차는 강제 경매와 동일해요. 그럼 이런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시로 말씀드렸던 근저당권은 당연하고 저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해야겠죠. 먼저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이란 것은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근저당과 같은 성격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근저당은 채권 총액에 기반해서 등기가 되지만 저당권은 원금에 기반해서 등기가 됩니다. 이것의 차이는 간단해요. 저당권은 일회성, 근저당권은 다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저당권은 원금을 등기부 등본에 기입한 후에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원금을 갚을 수도 있고 다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을 해줬던 채권자에게 줄어든 원금만큼 근저당권을 수정 기입해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등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음 담보가등기입니다. 이 담보가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알아야 돼요. 말도 어렵죠. 말 그대로 소유권을 양도받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역시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혁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니은씨는 기혁씨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니은씨의 자산 흐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당장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니은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혁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 집을 꼭 사고 싶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계약금 이상의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가등기를 설정해두면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기혁씨는 흔쾌히 승낙을 해서 상호간의 매매 예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의 순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담보 가등기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굳이 말하자면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순기능을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죠. 과거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으로는 권리 확보가 어려울 듯 하니까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활용해서 채무자의 집을 말 그대로 집어삼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가등기는 이제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 하지 말고 담보 가등기를 활용해라 라고 추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매매를 예약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 가등기는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가 아닌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타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아직 이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절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 요구하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걸 혹시라도 암기하려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채권이 아닌 물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정이라는 거죠. 근저당과 저당권은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해서 설정이 될 테니까 당연하고요. 전세권 역시 임차인이 빌려 쓰는 부동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 설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아닌 물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제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정상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소의 판결문은 집행권원, 공정증서, 이행권고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있어요. 역시나 어렵죠? 다시 괴로운 A씨를 불러볼게요. 우리 A씨는 소득이 불안정해지니까 급한 대로 신용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B은행의 신용대출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 C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 중 가장 금리가 저렴하다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밀리는 A씨가 그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가능성은 낮겠죠. 결국 이러한 대출들마저도 연체를 하게 됩니다.
B은행, C카드사는 각종 독촉문을 발송하면서 연체를 빨리 상환하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우리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도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 몰라. 대생님은 파산 신청해야지. 그럼 빚이 탕감된다던데. 하지만 A씨는 몰랐죠. 신용대출과 같은 채권으로도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B은행과 C카드사는 A씨가 계속 이자를 연체하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악해준 A씨의 재산 중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과 카드사는 계속적인 독촉과 동시에 A씨의 부동산에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압류예요. A씨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근거로 B은행과 C카드사는 법원에 또다시 경매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제 경매가 발생되는 보통의 사례예요. 요약하자면 이러한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 금액 등은 애초에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채무자가 성실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가압류를 통해서 다시 강제 경매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불쌍한 A씨는 결국 근저당을 근거로 하는 H은행의 임의경매와 B은행과 C카드사의 강제경매까지 더해져서 졸지에 중복경매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복경매란 2개 이상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것이 꼭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 것은 아니에요. 임의경매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강제경매가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제경매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그 어떠한 권리장치를 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 절차가 임의경매보다는 번거롭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후의 진행 절차는 임의경매와 동일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예시를 통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임의경매는 부동산의 담보물권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매다. 강제경매는 담보물권이 아닌 채권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이 필요한 경매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투자나 실거주 주택을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굳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매의 성격에 따라서 취하나 취소가 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꼭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와서 입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매 물건이 정말 입찰까지 진행이 되어서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경매 진행 중간에 취하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진행 중인 경매가 은행에서 시작한 임의 경매라면 언제든 소유자는 취하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들 중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얼마에 낙찰되냐에 따라서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면에 진행 중인 경매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목적이라면 혹은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들끼리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형식상의 경매라면 취하나 취소될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이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할게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용어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꼭 경매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치권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시작된 경매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내용도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신다면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